14세기 유럽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30살도 안 됐고 인구의 90%가 농노로 태어나서 농노로 죽었어요. 교회가 모든 것을 지배했고 과학은 이단이었고 질병은 신의 벌이라고 믿던 시대였죠. 의학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긴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피를 뽑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고 머리가 아프면 두개골에 구멍을 뚫었고 상처에는 뜨거운 쇠를 지졌어요. 마취는 당연히 없었고 소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더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1348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진짜 지옥이 열립니다. 흑사병이 터진 거죠. 유럽 인구 3분의 1, 약 2,500만 명이 단 5년 만에 쓸려나갔습니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묻을 곳이 없었고 거리에는 썩어가는 주검이 쌓여갔어요. 이 최악의 재앙 한복판에서 새 불이 가면을 쓰고 죽음의 최전선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 의사들이에요. 오늘은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소년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342년 겨울, 영국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12살 소년이 진흙 벽돌 오두막 구석에서 떨고 있는데 갓난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지프로 만든 침대 위에서 아기의 가슴이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르렁거렸고 피부는 열로 번들거렸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봤죠. 그때 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마을 신부 베네딕트였어요. 신부의 눈이 소년의 손에 들린 낡은 라틴어 기도서에 멈췄고 순간 눈빛이 번쩍였죠. 농민의 아들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건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실 이 신부가 몰래 소년에게 글을 가르쳤던 겁니다. 양 치러 간다고 부모를 속이고 수도원에서 라틴어를 배웠던 거죠. 신부가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총명한 아이로구나. 수도원에서 의술을 배워보지 않겠느냐. 영혼을 구하고 신을 섬기는 일이란다. 부모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흙탕에서 평생 허덕이던 농민 부부에게 아들이 의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행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라는 걸 소년은 전혀 몰랐습니다. 중세의 의술이라는 건 치료가 아니었어요.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합법적인 도살에 가까웠죠. 소년은 자기도 모르게 피로 물든 계약서에 서명해버린 겁니다. 수도원 의무실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소년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이건 학교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며 숨을 거두는 곳이었거든요. 수도원에는 마르쿠스라는 이발사 겸 외과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년의 첫 번째 스승이 됩니다. 첫 수업은 교과서가 아니었어요. 썩어가는 농민의 팔을 붙잡고 있는 거였죠. 마르쿠스가 녹슨 톱으로 뼈를 자르는 동안 소년은 그 팔을 꼭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마취라고는 상한 포도주 한 잔과 시든 양귀비 잎이 전부였는데 이런 게 고통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환자의 비명이 천장을 뚫을 것처럼 울려 퍼졌고 남자는 결국 자기 피에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신의 뜻이다. 소년은 발목까지 피에 젖은 채로 서 있었고 수도승들은 시체 위에서 기도를 읊었어요. 이게 의학 교육의 첫날이었습니다. 소년이 배운 건 사체액 이론이라는 거였어요. 인간의 몸에는 4가지 체액이 흐르는데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 균형을 이뤄야 건강하다는 거죠. 이게 깨지면 병에 걸린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헛소리인데 당시에는 이게 의학의 전부였어요. 소년의 일과는 끔찍한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환자의 소변 냄새를 맡아서 병을 진단하고 정맥을 칼로 그어서 나쁜 피를 빼내고 환자가 창백해져서 기절할 때까지 피를 뽑았죠. 16살이 되던 해 소년은 가장 무서운 시술을 목격합니다. 머리를 다친 환자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천두수술이었어요. 마르쿠스가 철제 송곳으로 사람 머리뼈를 갈아내는 소리. 그 소리가 평생 악몽에 나타났지만 소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연민 같은 건 버려야 했어요. 1348년 소년이 18살이 되던 해에 지옥이 열립니다. 흑사병이 영국에 상륙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역병은 쥐와 함께 배를 타고 왔는데 항구에 도착한 배들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갑판 위로 쥐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마을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목과 겨드랑이에 주먹만 한 혹이 솟아올랐고 검게 변한 피부 아래로 죽음이 퍼져나갔죠. 거리에서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 가족 전체가 하룻밤 새에 전멸하는 집들, 시체를 치울 사람조차 남지 않은 마을들이 속출했습니다. 소녀는 이제 정식 이발사 외과의가 됐고 자기 작업장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그곳은 피 묻은 천과 거머리 항아리로 가득한 도살장이나 다름없었죠. 환자들이 집 깔개 위에서 신음하는 가운데 소녀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매뉴얼 같은 건 없었어요. 아무도 이런 역병에 대비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소녀는 식초에 적신 천으로 입을 가리고 허브 주머니를 코에 대고 기름 먹인 긴 외투를 껴입었어요. 두꺼운 가죽 장갑에 무거운 장화, 책 넓은 모자까지 썼는데 이게 나중에 역병 의사의 상징이 되는 복장의 시초였습니다. 기름칠한 가죽 코트가 마치 움직이는 관처럼 소년을 감쌌고 시체 구덩이를 지날 때마다 장화가 뼈 부러지는 소리를 냈어요. 손에 든 긴 지팡이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환자들을 떼어놓기 위한 거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고 의사를 찢어버릴 기세였거든요. 첫 번째 흑사병 환자는 상인의 아내였어요. 목에 검은 사과만 한 혹이 달려 있었죠. 소녀는 칼로 그 혹을 터뜨렸는데 고름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서 돌벽을 적셨습니다. 여자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질렀고 썩은 살 냄새가 허브 마스크를 뚫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 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년이 배운 사체액 이론은 이 괴물 같은 병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죠.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칼을 들고 피를 뽑고 살을 찢었어요. 멈추면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세상이 불타는 동안에도 의사는 의사인 척해야 했습니다.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토마스라는 족제비상의 수수미가 있었는데 이 자는 대학 출신 내과의의 하수인이었어요. 소년의 환자들에게 돈을 뿌리며 빼앗아갔고 틈만 나면 소년을 조롱했죠. 넌 그냥 고기나 써는 푸죽간 놈이야. 그러던 어느 날 귀족의 아들이 소년의 칼 아래서 죽습니다. 흑사병이 그 아이의 숨을 끄는 건데 귀족은 분노로 미쳐버렸어요. 내 놈이 내 아들을 독살했다. 경비병들이 소년을 끌고 가서 지하 감옥에 던졌습니다. 축축한 공기가 무덤 같았고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토마스가 귀족에게 귓속말을 하는 게 보였는데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체크메이트. 소년의 심장이 전쟁북처럼 뛰었고 어둠 속에서 쥐들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죽음 직전에 구원이 옵니다. 수도원의 한 수도승이 나타나서 맹세로 소년을 구했어요. 귀족의 아들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한 거죠. 소년은 풀려났지만 귀족의 눈빛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다고요. 기적인지 저주인지 소년은 첫 번째 흑사병 물결에서 살아남습니다. 까마귀 의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죽어가는 자들 사이를 걸으면서도 살아남는 자라고요. 마을들이 앞다퉈 소년을 불렀고 치료가 처참하게 실패해도 돈을 주며 제발 와달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중세의학의 정수를 완벽하게 익혔어요. 환자가 기절할 때까지 피를 뽑고 부패를 빼낸다며 살을 시뻘건 쇠로 지지고 허브 반죽을 항문에 쑤셔 넣는 관장으로 격렬한 배출을 유도했죠. 환자들은 너무 쇠약해져서 일어나지도 못했지만 소년의 명성은 역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한 영주가 소년을 저택으로 부릅니다. 촛불과 향연기가 가득한 홀에서 영주의 아내가 누워 있었는데 열이 펄펄 끓고 피부가 상한 오줌처럼 노랬어요. 소년은 그녀의 소변 냄새를 맡았습니다. 짙은 호박색의 쓴 냄새가 났고 성스러운 교과서들이 속삭였죠. 황담즙이 몸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고요.
소녀는 생강강장제를 처방했는데 이게 마을 하나 값어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살아났어요. 순전히 운이었죠. 영주는 소년을 전속 외과의로 임명하고 은화를 뿌렸습니다. 갑자기 소녀는 돌집에 살면서 도락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고 곰팡이 빵 대신 신선한 빵을 먹게 됐어요. 성공의 맛은 달콤했지만 그건 독이 든 꿀이었습니다. 31살에 새로운 흑사병 물결이 밀려옵니다. 독버섯처럼 혹이 피어나고 소녀는 팔꿈치까지 고름에 잠긴 채 환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피를 뽑았어요. 방앗간 주인의 머리에 구멍을 뚫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철제 드릴로 뼈를 갈아내는 동안 남자는 몸을 비틀었고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또 운이었죠. 영주는 소년을 기적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소년도 슬슬 그걸 믿기 시작합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환자는 자기 실력의 증거가 됐고 죽은 환자는 신의 뜻이거나 너무 늦게 온 탓이 됐어요. 모든 전통을 거스르고 소녀는 자기만의 의학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대 스승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충격적인 오만이었죠.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갈레노스의 지혜를 베끼는데 소녀는 자기 시술을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로 지은 사상 누각이었고 수백 년 동안 의사들을 속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1362년 두 번째 대유행이 끝나고 소년의 황금기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피냄새를 맡은 거예요. 소년의 기적들과 이상한 가면에서 뭔가 사악한 게 풍겼거든요. 토마스가 주교의 귀에 독을 흘립니다. 저자의 성공은 신의 뜻을 조롱합니다. 주교님 직속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걸 어떻게 저자가 고치겠습니까? 악마의 약초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자의 책은 신성한 교리에 도전합니다. 소녀는 교회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횃불이 고발하는 손가락처럼 그림자를 드리웠고 자부심으로 쓴 귀중한 책들이 증거물 테이블에 놓였어요. 그 말들이 이단으로 뒤틀렸죠. 주교가 두개골 천공과 방혈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읽으며 눈에 분노를 담아 천둥치듯 외칩니다. 이것은 치료술이 아니라 의학으로 위장한 사탄의 의식이다. 가면과 가죽 코트가 증거물 테이블에 고발장처럼 놓였고 한때 소년을 보호했던 향기로운 허브들이 이제 흑마술의 도구로 그를 단죄했습니다. 소년은 9달을 돌감옥에서 보냅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시간이었어요. 쇠사슬이 손목을 파고들었고 쥐들이 곰팡이 빵 부스러기를 먹어치웠죠. 재판은 환자 가족들의 증언으로 끝없이 이어졌는데 어떤 이들은 소년을 구세주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사악한 손길로 가족을 저주했다고 맹세했습니다. 옛 제자 한 명이 이제 치료사가 되어 몰래 쪽지를 전해줬어요. 부인하지 않으면 불탄다고요. 소년은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고 맹세했지만 주교의 눈은 횃불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토마스가 한 환자의 미망인을 데려왔는데 그녀가 소년이 남편을 저주해서 죽였다고 증언했어요. 군중이 화형을 외쳤고 영주의 침묵은 어떤 칼날보다 깊이 베었습니다. 소년은 거짓말 한마디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야 할 처지였고 평생 쌓은 것들이 폭풍 속의 집처럼 흔들렸죠. 교황 특사가 도착해서 사건을 정리합니다. 기적인지 뭔지 소년의 시술이 잘못된 것이지 이단은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소년은 풀려났지만 경고를 받습니다. 전통 의학만 하라고요. 실험적인 시술도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극적인 회복도 금지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의심의 악취가 흑사병 썩은 내처럼 달라붙었거든요. 부유한 후원자들은 마녀 혐의자와 엮이는 게 두려워서 도망쳤고 소년은 다시 오두막에서 농민들을 치료하는 신세가 됩니다. 의료 가방은 가벼워졌고 자신감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산산이 부서졌죠. 흑사병이 세 번째로 돌아옵니다. 이번 물결은 달랐어요. 더 빠르고 더 잔인했죠. 신부들은 이걸 죽음의 숨결이라고 불렀습니다. 폐렴형이라고 누군가 공포에 질려 속삭였어요. 우리가 숨쉬는 바로 그 공기로 퍼진다고요. 감염되면 3일 안에 죽는 사냥하는 늑대 같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소년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희망 없이 피를 뽑으면서 시체가 장작처럼 쌓이는 걸 지켜봤죠. 관절은 수년간 쪼그려 앉아서 비명을 질렀고
폐는 허브 연기에 질식했고 손은 술꾼처럼 떨렸습니다. 멋진 모자를 쓴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기분이었어요. 39살, 1369년 영국의 빈민가를 유령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흑사병 물결이 끝난 것 같았어요. 거리가 조용해졌고 비명도 멈췄죠. 오늘이 환자를 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혹을 터뜨리고 농민에게 기도문과 허브 주머니를 쥐어주며 집으로 보냈습니다. 소녀는 지쳤어요. 관절이 삐걱거리고 폐가 수년간의 허브 연기로 따끔거렸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기름 먹인 코트를 벗었습니다. 죄악처럼 무거운 가죽이었어요. 가면을 풀자 희미한 라벤더 향이 났죠. 집갈개에 쓰러지며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겨드랑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냥 피로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였어요. 혹이요. 작지만 수처럼 검은 피부 아래서 배신자의 심장처럼 맥박치는 것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전쟁북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멍이길 바라며 눌러봤지만 다리에서 또 하나가 부풀어 올랐고 그 다음 또 들불처럼 퍼져나갔어요. 흑사병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이 되자 열이 덮쳤고 몸이 폭풍 속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48시간 동안 피를 토했어요. 이틀째 되자 시야가 흐려지고 오두막 벽이 무덤처럼 조여왔죠. 천장을 바라보며 소년은 생각합니다. 27년이었어요. 12살의 라틴어 기도서를 손에 쥐던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요. 수천 명의 환자를 받고 그중 절반은 내 손 아래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살리려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의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피를 뽑고 살을 찢으면서 이게 치료라고 믿었는데 어쩌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거리에 비명이 가득할 때, 모두가 도망칠 때 나는 그 지옥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그게 용기였는지 어리석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열이 의식을 집어삼키기 직전 소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흑사병이 마지막 환자로 나를 선택했군요. 27년 동안 죽음 곁을 걸었는데 이제야 죽음이 내 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어쩌면 이게 공정한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구하지 못한 수천 명의 영혼들 곁으로 가는 거니까요. 중세 의사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치료법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저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